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던져볼게요. 대한민국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무려 2억 2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그 숫자 처음 들으시면 다들 엄청 놀라실 겁니다. 맞아요. 진짜 당장 은행 앱 열어보고 내 통장은 대체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약간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거든요. 현실은 진짜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2030 세대가 수두룩한데 말이죠. 네, 충분히 박탈감 느끼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좀 꼼꼼히 뜯어보면요. 여러분이 결코 잘못 산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와,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좀 풀어보죠.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 미션은 바로 이 가난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는 겁니다. 단순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오마카세 가고 아보카도 토스트 사 먹어서 가난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의 거시경제 보고서부터 통계청 데이터, 그리고 현업 금융 컨설턴트들의 뼈 때리는 에세이까지 묵직한 자료들을 싹 다 모아봤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구조적 장벽의 실체가 뭐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요. 저희가 모아본 이 방대한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원인이 절대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게을러서가 아니다. 네, 이건 국가 경제 시스템하고 인구 구조,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성이 맞물려서 만들어낸 아주 거대한 지각 변동이거든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톱니바퀴의 첫 번째,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기막힌 숫자부터 짚어보죠. 39세 이하 평균 자산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건 대체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제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숫자는 진짜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 혹시 제가 일론 머스크랑 단둘이 한 방에 있으면 우리 둘의 평균 재산이 수십조 원이 되어버리는 딱 그런 착시 현상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자료들이 지적하는 평균의 함정이죠. 일론 머스크 한 명이 방에 들어오면 나머지 사람들의 실제 주머니 사정은 그대로인데 평균값만 천문학적으로 뛰는 원리잖아요. 네네, 그쵸. 통계청 자료를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자산 순서대로 일렬로 쫙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중위값 자산은 약 1억 원 남짓에 부과합니다. 평균은 2억이 넘는데 중위값은 1억이다. 거의 절반 이상 뚝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39세 이하의 평균이 2억 2천만 원으로 훌쩍 뛴 진짜 이유는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극소수의 2030 자산가들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와, 58%요? 네, 이들이 평균을 위로 확 끌어올려버린 거죠. 출발선 자체가 완전히 다른 소수의 데이터가 다수의 진짜 현실을 가려버린 겁니다. 와, 10%가 전체부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니 시작부터 게임놀이 좀 이상한데요? 게다가 근로소득으로 이걸 따라잡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자료 보니까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대략 12억 원이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세후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꽤 괜찮은 대기업 직장인이 있다고 쳐보죠. 이 사람이 식비, 교통비 다 포기하고 숨만 쉬면서 돈을 모아도 12억을 만들려면 무려 24년이 걸립니다. 숨만 쉬고 24년이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땀 흘려 일하고 아껴 쓰면 자산이 늘어난다는 그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죠. 뻔한 비유로 막 시속 10km 자전거로 시속 300km KTX 쫓아가기 뭐 이런 말도 쓰던데 저는 차라리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지금 러닝머신 위를 막 죽어라 뛰고 있는데 이 러닝머신 속도 조절 다이얼은 인플레이션이 쥐고 마음대로 확 올려버리고 내 보폭은 월급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요. 적절한 비유네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리를 빨리 움직여도 애초에 기계 세팅값 때문에 계속 뒤로 밀려나서 결국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요? 정말 훌륭한 통찰입니다. 러닝머신의 속도와 고정된 보폭, 그 구조적 한계를 깨닫는 순간 2030 세대는 금융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금융 허무주의요? 네, 애초에 이길 수 없게 세팅된 러닝머신이라면 차라리 뛰기를 포기하고 내려오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자 체념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내 보폭, 즉 월급이 고정되어 있어서 러닝머신에서 밀려난다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상식적인 해결책은 보폭을 확 넓히는 거잖아요. 즉 월급을 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로 옮겨가면 될 텐데 근데 노동시장 자료들을 보면 그 문조차 굳게 닫혀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장벽입니다. 금융 컨설턴트들의 에세이는 이 노동시장의 현실을 성벽과 광야라는 매우 직관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 성벽과 광야요. 단어부터가 엄청 삭막하네요. 그렇죠.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시장은 거대한 성벽으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 전체 청년의 약 15%만이 대기업, 공기업, 정규직이라는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의 대졸 초임은 평균 5,500만 원 수준이죠. 네네. 반면 나머지 85%의 압도적 다수 청년들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이라는 성벽 밖 광야에 남게 됩니다. 이들의 평균 초임은 3천만 원 남짓입니다. 와, 시작부터 연봉이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런데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평생 거기 머무는 건 아니잖아요. 경력을 좀 쌓아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죠.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성벽 안과 밖은 단순히 월급 차이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럼 또 뭐가 나온가요? 성벽 안의 사람들은 회사의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첨단 직무 교육을 받고 더 큰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인적 자본을 쌓습니다. 반면에 광야에 있는 85%는 당장의 생존에 급급해서 자기개발이나 스킬업을 할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아, 하긴 야근하고 지쳐서 집에 오면 뭘 더 하기가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두 그룹 간의 경험 자산 격차가 벌어져서 광야에서 성벽 안으로 진입하는 문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게다가 대출 한도나 복지 혜택의 격차까지 스노우볼처럼 막 굴러가게 되죠. 게다가 이 성벽이라는 게 꼭 직장의 규모만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리적 장벽도 진짜 충격적입니다. 서울 청년들이 12억짜리 아파트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지방 청년들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부가치 산업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쏠려 있거든요. 비수도권 청년들은 15억 아파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일 출근할 월 250만 원짜리 일자리조차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와, 진짜 심각하네요.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순유출된 청년 인구가 무려 50만 명에 달합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모든 청년의 기회를 다 빨아들이고 지방은 완전히 소멸해가는 구조적 모순이 극에 달한 겁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좀 엄청 답답해지는데요. 집값도 미쳤고 양질의 일자리는 15%만 독점하고 있고 게다가 다 서울에만 몰려 있고 상황이 이 지경이면 시스템을 통제하는 정부가 나서서 싹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확 올려서 부동산 거품을 터뜨리든가 해야죠. 왜 자료들을 보면 정부 정책에 이렇게 다 미적지근한 건가요? 그게 단순히 정부가 무능해서만은 아닙니다. BIS 거시경제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왜 손을 못 대는지 그 딜레마가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되어 있거든요. 금리를 올리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당장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받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영끌족하고 대출로 겨우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감당 못해서 연쇄 파산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은행 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확 이어지죠. 아, 그럼 반대로 금리를 확 내리면요? 금리를 내리면 시장에 돈이 흔해지니까 사람들은 다시 빚을 내서 부동산으로 달려갑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15억, 20억으로 폭등하는 건 순식간이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국가부채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아, BIS 보고서에서 경고한 그 재정 함정 말이군요. 근데 국가의 빚이 많은 거랑 중앙은행이 금리 조절을 못하는 거랑 구체적으로 무슨 상관인가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정부를 변동금리로 수십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꽉 채워받은 거대한 가구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시중 물가가 너무 올라서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거대한 가구, 그러니까 정부가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도 엄청나게 폭등하겠죠. 아,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확 커지니까요. 정확합니다.
한국의 국가부채가 2030년경에는 GDP의 6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금리를 1%만 올려도 정부가 내야 할 이자가 수십조 원씩 막 늘어납니다. 수십조 아니요? 와. 네, 즉 정부 스스로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파산할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나 집값을 잡고 싶어도 금리를 올릴 수 없게 손발이 딱 묶여버리는 겁니다. 통화정책이 완전히 마비되는 거죠. 와, 진짜 충격이네요. 정부라는 거대한 집안 자체가 변동금리 영끌족이라서 금리를 못 올린다니. 러닝머신 속도를 조절해야 할 감독관조차 손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시적인 함정을 깨닫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청년들은 완전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군요. 어차피 노력해도 집 못 사고 15% 성벽 안으로 못 들어갈 바엔 그냥 남들처럼 인스타에 오마카세 먹는 사진 올리고 명품도 좀 사면서 오늘 하루 즐기자. 그렇죠. 잠깐만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청년들이 주말 내내 방구석에서 넷플릭스나 OTT만 본다는 통계도 있던데 한 달에 10,000원 내고 주말 내내 노는 건 밖에서 친구들 만나 밥값, 술값으로 10만 원 쓰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예산 관리 아닌가요? 사회학 자료들은 왜 이걸 단순히 알뜰한 소비가 아니라 우울증이나 도피라고 묘사하는 거죠? 표면적인 예산 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호스트님 말씀대로 극강의 가성비가 맞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사회적 연결망이라는 관점과 연결해보면 섬뜩한 이면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외롭지 않은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외롭지 않은 우울이요? 뭔가 말이 되게 모순적인데 슬프네요.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들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10년 전보다 25분가량 늘었는데 이 시간의 60% 이상을 영상 스트리밍에 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 한잔하며 고민 털어놓던 오프라인의 깊은 관계망이 있었잖아요. 네네, 동네 친구들 만나고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 만남 자체에 드는 비용이 공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구석에서 전 세계 수백만 명과 동시에 접속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저렴한 디지털 여가를 택하는 거죠. 아,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니까 혼자 화면만 보면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을 읽고 밈을 공유하니까 겉으로는 전혀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탱해줄 오프라인의 깊고 단단한 인간관계, 즉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된 겁니다. 아주 얇고 파편화된 관계 속에 갇힌 거죠. 와, 뼈 때리네요 진짜. 그 심리적 고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지난 10년 새 20대 우울증 유병률이 4.5%에서 9.8%로 2배 이상 톡 증했습니다. 가정비 좋은 예산 관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서글픈 단절이었던 겁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그럼 인스타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명품 가방이랑 해외여행 사진들은 대체 뭡니까? 다들 돈 없다면서요. 그건 진짜 부의 상징이라기보다 희망이 사라진 세대의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일상 대부분은 우울하고 답답하지만 내 삶에서 가장 빛나는 찰나의 순간만을 짜깁기 해서 전시하는 거죠. 아, 보여주기 식이군요. 네, 견고한 성벽 밖에서 느끼는 박탈감을 인스타의 좋아요라는 얄팍한 도파민으로 일시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솔직히 너무 절망적입니다. 월급 모아 집 사는 건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양질의 일자리 성벽은 엄청 높고 국가는 빚더미라 우릴 도와줄 수도 없고 우리는 방구석에서 가성비 좋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네, 참담한 현실이죠. 문제 구조적 톱니바퀴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하잖아요. 시스템이 바뀌길 기도하면서 누워만 있을 순 없는데 여러 금융 콘설턴트들의 에세이는 이 지옥 같은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조언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냉정한 조언들이 쏟아집니다. 시스템이 우리를 구원해주길 기다리면 결국 도태될 뿐이거든요. 컨설턴트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생존과 성장 전략, 그게 3가지 행동 지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방어와 포트폴리오 다각화입니다. 자산 방어요? 아니 통장에 돈도 없는데 대체 뭘 방어하죠? 적은 돈이라도 원화에만 100% 묶어두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가부채 위기나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원화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모은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는 반드시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매크로 경제에 충격이 왔을 때 내 구매력이 막 녹아내리는 걸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어막인 셈이죠. 아, 알겠습니다. 원화 채굴만 믿지 말고 달러와 금으로 최소한의 해지를 해라.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지출의 우선순위 역전과 세제 혜택의 극대화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쓰고 남은 걸 저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광야를 못 벗어납니다. 아, 저도 맨날 남는 돈 저축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월급이 들어오면 세후 소득의 최소 20%는 무조건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시켜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떼어낸 돈은 무조건 연금저축펀드, IRP, ISA 같은 세제 혜택 상품에 1순위로 채워놓으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잠깐만요. 방금 IRP, ISA. 갑자기 막 금융 알파벳이 쏟아지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컨설턴트들이 왜 이걸 1순위로 꼽는 거죠? 뭐 10% 수익을 무조건 확정짓는다고도 하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국가가 제 계좌에 공짜 돈을 입금해 줄 리는 없잖아요. 완전 초보자 눈높이에서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내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잖아요. 그런데 IRP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계좌에 돈을 넣으면 국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노후를 위해 스스로 저축을 하네. 기특하니까 네가 번 소득에서 그 저축한 금액만큼은 안 번 걸로 쳐줄게. 세금 깎아줄게. 이렇게요. 오, 안 번 걸로 쳐준다. 네. 예를 들어 호스트님이 1년에 100만 원을 IRP 계좌에 넣었다고 가정해보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납입 금액의 13.2%에서 16.5%를 연말정산 때 세금에서 깎아주거나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다음 해 초에 16만 5천 원이 내 통장으로 진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와, 대박. 주식이나 코인으로 16% 수익 내려면 막 피눈물 나게 차트 봐야 하고 원금 손실 위험도 엄청난데 이거는 그냥 계좌에 돌을 넣기만 해도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16.5%의 수익률을 100% 확정해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셨네요. 리스크 제로에 10% 이상의 수익률을 깔고 가는 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합법적인 돈인데 많은 2030 세대가 이걸 귀찮다거나 당장 쓸 돈이 없다는 이유로 줍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 컨설턴트들의 지적입니다. 완전 이해됐습니다. 첫 번째가 달러랑 금으로 방어막 치기. 두 번째가 IRP 같은 세제 혜택으로 확정 수익 얻기.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생존 전략은 뭔가요? 세 번째는 시테크와 능력 업그레이드입니다. 젊은 세대 중에 많은 분이 러닝머신에서 안 밀려나려고 막 수면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24시간 내내 코인 차트를 들여다보거나 단기 주식 트레이딩에 몰두하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화장실 가서도 폰만 보는 분들 많아요. 네. 하지만 그러느라 정작 2030 세대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인 시간을 허공에 다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트 보는 시간을 아예 없애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S&P 500 ETF 같은 글로벌 우량지수 추종 상품에 매월 자동 매수를 걸어두세요. 투자에 들어가는 뇌 용량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시테크, 즉 시간과 자테크를 결합하라는 겁니다. 아, 차트 볼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해라. 그렇죠. 그렇게 아낀 귀중한 시간으로 뭘 해야 하느냐? AI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본인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 네트워킹, 혹은 크리에이터 활동이나 지식 창업처럼 내 몸값 자체를 올려서 복수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그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아, 맞아요. 저 이 대목에서 딱 떠오르는 예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핀란드 경제를 혼자 다 먹여 살리던 노키아라는 엄청난 기업이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 못하고 한순간에 망했잖아요. 아, 유명한 일화죠. 핀란드 청년들 입장에선 유일한 대기업 성벽이 무너진 건데 다들 절망하고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청년들이 차라리 3355 모여서 창업을 하고 앵그리버드나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세계적인 게임 회사를 막 만들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스스로 창조해냈단 말이죠. 네, 아주 훌륭한 사례입니다. 결국 내 이름값, 내 몸값 자체를 높이는 셀프 브랜딩으로 구조적 위기를 탈출한 좋은 사례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맞아. 내 몸값을 높여야 해. 당장 내일 회사 때려치우고 전업 유튜버 하거나 전업 투자자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거 안 말려도 됩니까? 아, 무조건 뜯어 말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많은 청년들이 빠지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거든요. 금융 컨설턴트들의 에세이는 역사적 데이터를 근거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1997년 IMF 사태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이 무너졌지만 결국 바닥을 치고 자산을 증식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 그게 뭡니까? 바로 든든한 근로소득, 즉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본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매크로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막 반토막 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월급이 있어야만 그 헐값이 된 자산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 일리 있네요. 투자를 본격적으로 굴리기 위한 최소한의 종잣돈, 그러니까 시드머니 엔진이 바로 직장인 겁니다. 회사 상사가 꼴보기 싫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홧김에 막 퇴사하거나 무턱대고 소비를 늘리는 건 거친 광야 한가운데서 내 유일한 방패를 스스로 내다버리는 최악의 자해 행위입니다. 와, 진짜 명확하네요. 회사는 자아 실현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내 다음 스텝을 도모하고 종잣돈을 캐내는 가장 안전한 베이스 캠프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절대 섣불리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하고 깊이 있는 자료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확인한 팩트는 아주 명확합니다. 과거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단일한 성공 방식, 그러니까 명문대에 가서 15%의 대기업 성벽 안으로 진입하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짐을 마련한다는 그 견고했던 사다리는 거시경제의 변화와 함께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 뼈 아프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그 낡은 사다리 앞에서 왜 나는 못 올라가냐며 나 자신을 자책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러닝머신에서 밀려났다면 이제는 기계 밖으로 걸어 나와서 흙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IRP 같은 제도로 철저하게 자산을 방어하면서 소유와 안정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경험과 성장을 중심에 둔 당신만의 새로운 방정식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인의 생존 전략을 진짜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과연 청년 개인들에게만 방어해라, 능력 키워라, 각자 도생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일까요? 국가도 나서야죠, 사실. 시스템 자체를 분석하는 보고서들은 사회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회가 청년들에게 무수히 많은 실패를 허락해야만 핀란드의 앵그리버드 같은 혁신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죠.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막 내동댕이 쳐져서 평생 빚쟁이로 전락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트램폴린 같은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들의 잠재력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인이 영리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몫이 있다면 국가가 구조를 고쳐야 할 몫이 분명히 따로 있죠. 자,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남을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에 따르면 수많은 기득권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은 결국 청년들이 영끌에서 대출 이자를 내주고 비싼 집을 사주고 끊임없이 트렌디한 소비를 해줘야만 굴러가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의 소비가 동력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진실을 깨달은 2030 세대가 전통적인 부동산 매입이나 기업의 승진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완전히 거부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빚 갚는 노예가 되느니 집 사는 걸 쿨하게 포기해버리고 딱 먹고 살 만큼만 적당히 벌면서 각자 자신만의 미니 경제권과 디지털 세상 안에서만 돈을 돌리며 살아간다면요? 과연 이 청년들의 막대한 빚과 맹목적인 소비에만 의존해서 몸집을 불려왔던 수많은 기존 산업과 은행 그리고 기득권 시스템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게 될까요? 우와, 생각만 해도 경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엄청난 파급력이네요. 어쩌면 진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건 텅 빈 통장을 가진 청년들이 아니라 청년들의 희생 없이 자생력을 잃어버린 그 낡고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는 아닐까요? 이 묵직한 질문의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